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이 커가지고 제가 좀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환의 시대 크로스버드 컴퍼니 전략 그리고 이어서 30분 동안 방금 전에 오셨던 이기아 대표님을 다시 모시고 채널톡에 이제 조시 대표님과 같이 또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같이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주제를 멋지게 전환의 시대라고 잡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인 걸 넘어서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요즘에 해외 진출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봉착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전략들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대응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저 또한 이제 UKF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주로 벤처 투자 부분에 이제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에릭 홉스범의 19세기 3부작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19세기의 역사를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그리고 제국의 시대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뽑아낸 게 바로 에릭 홉스범의 19세기 3부작입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전반부의 역사는 극단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우리가 오늘 스타트업 생태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기본적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과 또 생각하고 있는 전략들이 이 시대적인 맥락과 함께 맞닿아서 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 시대를 약간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냉전 시대가 끝나고 어떤 시대가 왔죠?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고 국경이 사라지고 또 모두가 함께 국경을 넘어서 서비스와 재화와 교류가 가능한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게 소위 말해서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시대였죠. 지금은 이제 약간 고전처럼 돼서 트럼프 시대에는 잘 안 읽힐 것 같은 책이지만 렉서스와 올리브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렉서스를 잘 만드는 사람들은 렉서스를 만들고 올리브를 잘 만들어서 올리브를 만들어서 자유무역을 하면 세계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실제로 그런 세계화 시대의 WTO 무역 질서 속에서 전 세계 경제가 통합되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구조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대가 오기 시작했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책도 몇 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요. 세계화를 통해서 전 세계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진 부분도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본과 노동 사이에서의 간극이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소위 말해서 진보, 좌파 진영에서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우파 진영에서도 높아졌죠. 즉 세계화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고 그래서 세계화에 반대되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구호인 줄만 알았고 거대한 세계화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달라졌죠. 네, 사실 트럼프 시대가 들어서게 되면서 과거에 이야기했던 세계화의 질서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시대를 전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19세기의 3부작에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21세기 전반부에 나타난 지금의 현상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WTO 무역세계 질서 속에서 기술과 제도 속에서 전 세계가 통합되는 시기가 빠르게 무너지고 새로운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각각의 나라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소위 말하는 국지적인 전쟁이 많이 발생한 것들은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력한 국가 권력과 시장을 가진 나라들은 블록화를 추구하면서 마치 코퍼레이트 스테이트, 국가와 기업이 결합된 것 같은 강력한 힘으로 각각의 나라들의 회사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제약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직접 인정한 건 아니지만은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 외부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지 않고 계속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사업 계획은 중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만들어내야 하는데 관세가
하루도 아니고 몇 시간 단위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구조를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죠. 저는 자본주의를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고도의 신뢰 시스템이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자본과 사업이 결합될 수 있고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다르고 산업이 달라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고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는 자본이 현재에 와가지고 현재의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6개월, 좀 더 넓게는 한 1년 가까이 굉장히 깊은 불안정 속에 취하게 됐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앞으로의 세계화의 질서들은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일반화되면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일반화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국경을 넘어서서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됐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흐름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거지만 다만 이제는 어느 나라 사람, 어느 나라 회사, 어느 곳에서 왔든 간에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에서 우리나라 회사, 우리 사람이 아니면은 장벽을 쌓고 여러 가지 차별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의 제한들이 발생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즉 마치 과거의 중상주의처럼 국가 권력과 기업 권력이 강력하게 결합이 돼서 개별적인 기업과 산업의 문제에 있어서 각각의 국가들의 각각의 기업들의 국적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들이 처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여기서 네이션과 코퍼레이트 스테이트가 굉장히 다르게 구분을 했을까요? 그 중에서 강력한 시장의 힘과 정치 외교적인 힘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에서의 힘의 차이가 결국은 각각의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도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치의 붕괴 및 극단적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이 심해지고 각 나라별로 정치적 불안정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갈등을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처할 수 있는 환경, 이게 사실 우리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혹시 동북아 가위바위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3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대신에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30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고 대신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300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보는 시대. 이게 동북아 3국의 어떤 구조였습니다. 자본재와 기술을 한국에 수출하면 일본이 한국이 그걸로 반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중국에 수출해서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과 수교를 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2023년에 처음으로 대중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북아 3국이 만들어냈던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만들어낸 전략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환의 시대 크로스보더 컴퍼니 전략에 대한 세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한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수출을 해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저물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한국 회사를 넘어서 크로스보더 컴퍼니 두 나라 이상에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그 구조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시대로 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 이제 정부의 정책 만드는 쪽에도 많이 관여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한국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에 관한 연구라는 것을 다룰 때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얼마나 개방성 있고 그다음에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에서 유연하게 만들 것인지 요청하는 강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로 했던 게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 자는 필히 멸망할 것이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대한민국한테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나라가 처한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고 기존에 있는 제조업적인 역량들의 한계와 중국과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또 글로벌 무역 질서에서 세계화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존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전략 속에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스보더 컴퍼니 전략이 이제는 우리나라의 각 개인과 투자사, 각 회사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보더 컴퍼니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나라 이상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즉 하나의 시장에서
만들어서 하나의 시장에 파는 것뿐만 아니라 두 개의 법인 이상을 나라를 넘어서서 운영을 하면서 두 나라 모두의 회사로서, 우리 옛날 표현으로 어떤 거죠?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회사를 운영하고 또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는 모든 나라 모든 회사들한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는 미국 회사가 되어야 하고, 프랑스에 가서는 프랑스 회사가 되어야 하고, 일본에 가서는 일본 회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크로스보더 컴퍼니들을 저희들이 도우면서 느낀 많은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범범의 미션은 23년도에 최초로 크로스보더 컴퍼니로서 실리콘밸리에 오피스를 오픈하게 됐는데요. 한국에서 미국을 진출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을 저희들이 자문하면서 느낀 세 가지 근본적인 어려움, 그 세 가지 근본적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크로스보더 컴퍼니를 떠나가지고 한국 스타트업들이 미국 진출하고자 할 때마다 반드시 문제되는 게 다음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제일 어려워진 거, 비자 이슈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미국에 진출하거나 또 다른 나라에 진출했을 때 계속적인 경제 활동을 하려면 안정적인 비자가 서포트가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자와 관련된 이슈들이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승인의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은 심지어 인터뷰가 중단되기도 하고 승인율도 떨어지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레귤레이션 이슈입니다. 미국은 넓은 시장이고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이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유학을 해보거나 일을 해보신 분들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 보상 받으신 적 있나요? 집단 소송이 하는 클래스 액션이라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책임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소송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규제 대응을 제대로 못했는데 미국 관련된 과정에서의 규제 대응이 없이 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결국 신뢰 자본이 부족이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외국에서 온 창업가가 회사를 경영하고 운영한다고 하면은 그 신뢰를 가지고 중장기적 투자를 하고 맺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해외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크로스보더 컴퍼니로서의 기본적 법률적인 한계를 고려하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창업가와 창업기업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 창업 생태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닌 그들 또한 우리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존중하고 우리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지원하고 우리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투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창업지원법상 국외 창업 기업 제도라는 겁니다. 이걸 사실 영어로 표현하면 크로스보더 컴퍼니, from Korea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023년 12월 달에 창업지원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기업을 국외 창업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국외 창업기업 또한 창업 지원과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작년에는 나아가서 이런 국외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또 투자, 소위 말하는 주목적 투자 비율에도 이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관련된 규정들이 정비되기도 했죠. 예전에 여러분들 회사들 중에서 미국 가겠다, 미국으로 플립하겠다 하고 미국 회사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제기됐던 게 뭐였죠? 우리 주목적 투자 비율에 벗어나니까 투자 못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었다면은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만들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또 한국의 자회사로서 같이 성립되는 회사라면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23년 12월에 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관련된 시행령은 작년 하반 중순쯤에 만들어졌습니다. 국외 창업 기업의 구체적 요건은 사실은 최근에야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모르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국외 창업 기업은 우리나라 회사가 한국 사람이 해외에 창업한 회사로서 해외에 있는 회사가 모회사이거나 또 한국 회사가 모회사로서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내에 법인이 있어야 합니다. 즉 외국에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크로스보더 컴퍼니로서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해야죠. 저는 이 제도 참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외국 창업자 또 외국인 국적을 가진 한국계 창업자분들의 최근에 한국 법인 설립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 두 번째 요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 생태계에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와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창업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활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들을 우리 창업 생태계 밖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태계로 포섭해서 갈 수 있는 구조, 그게 바로 국외 창업 기업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기아 대표님과 또 김동신 대표님 그리고 정세주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UKF 차원에서의 협력 또한 빠르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미국에서 새로운 투자를 받고 나아가는 거 여전히 굉장히 어렵고 많은 리스크들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과거와처럼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플립을 하거나 그리고 미국 회사로서 출범하거나 또 미국 회사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 생태계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생태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들이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실무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이슈로 제가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사적으로도 한국과 미국, 혹은 한국과 중국, 혹은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려운 부분은 리걸적인 이슈예요. 저희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한국, 미국, 독일 세 개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독일 업무는 독일 법무법인에, 미국 법무는 미국 법무법인에, 한국 법무는 한국 법무법인에 각각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결정은 하나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이 의사결정의 베이스가 세 개의 법률에 세 개의 근거를 가진 법률사들한테 의견을 받다 보니까 이것을 통합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는 대기업인데요. 괜찮습니다. 법무팀에 미국 변호사님들 한 10명씩 계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것을 오르가나이즈해서 정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크로스보더 컴퍼니로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퀘스천을 던져볼까요? 자, 이번에 우리 회사가 미국 법인을 설립하면서 미국 지사장으로 우리 회사의 핵심 멤버를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스톡 옵션을 받아서 이제 행사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분이 미국 법인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이 미국 법인으로 가면 이 스톡 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혹은 우리가 이분을 미국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미국 법인과 이 사람과의 근로계약이 새로 필요할까요? 이런 이슈들인 거죠. 사실 법은 원래는 국경에서 멈춥니다. 근데 크로스보더 컴퍼니는 국경을 넘어서서 걸쳐서 있는 회사들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두 나라를 넘어서서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률적인 지원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미션은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밸리로 처음 진출하고 크로스보더 컴퍼니로서 이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기업 자문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 있는 로펌들의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도와주더라도 그것을 해석한 다음에 자신들의 솔루션을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길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 거는 미국은 미국 변호사가 한국은 한국 변호사가 아닌 통합적인 해결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국경을 넘어설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텍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텍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돈 잘 벌면 생깁니다. 물론 매 나라 그 나라에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거는 외국환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돈이 해외 법인으로 나가는 순간은 외국환 신고들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외국환 신고할 때 얼마나 따뜻하고 협조적으로 잘 해줄까요? 반어법이에요. 사실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외국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받듯이 혼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자문을 받고 미국 구조상에서 자문을 받더라도 그것이 한국의 외국환법상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통합적인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투자계약과 미국의 투자계약을 비교하면 이것을 또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 벤처스 그리고 굿워터 캐피탈 그리고 오백글로벌, HIG와 같은 미국계 투자사들에서 자문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 쪽 투자계약과 우리나라 투자계약은 많은 부분에서 같은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몇 가지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부분부터 이야기하자면요. 미국 MVC의 표준에 따른 투자계약에서는 투자계약상 경영상 동의권이 보통은 주요 주주 간의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보팅 레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메이저 인베스터한테만 그 권한을 주는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후속 투자 참여 여부에 따라서 기존 투자자의 권리가 상실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투자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가 뭐가 있죠? 풋옵션이라는 장치가 있죠. 즉 투자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을 개인한테 물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투자 계약의 사후 관리는 계약적으로는 동의권이 평시작전권이라고 한다면은 풋옵션은 전시작전권, 소위 말하는 핵폭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투자 시장이 굉장히 좋고 계속 활황할 때는 풋옵션 관련돼서 우리 VC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 이거 실제로 이런 거 행사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요. 네, 처음이 어렵죠. 네,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풋옵션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투자 계약에는 풋옵션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거 제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기아 대표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풋옵션이 없나요? 당황하십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원래 없었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드래그 어롱, 즉 내가 판다 그러면 너도 팔아야 돼라고 하는 자본 메이저 인베스터들의 동의에 따라서 회사를 처분해야 하는 강력한 권한은 또 투자자들한테 부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자면은 결국 미국 투자 계약은 우리 투자 계약과 다르게 자본에 굉장히 친화적인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를 굉장히 용이하게 만드는 큰 자본이 들어올수록 그 자본에 따라서 회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창업자 개인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지는 않지만 대신에 투자자가 참여한다면 사실상 BOD, 보드 오브 디렉터로서 강력하게 경영에 대해서 소통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저희 미국으로 갈 거 아닌데요?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회사들 투자할 때도 이 구조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기존 한국 투자사들과 이런 구조들을 같이 만드는 게 저희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소셜 캐피탈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사실 소셜 캐피탈의 해답으로서 만들어진 단체가 방금 전 세션에 있었던 유나이티드 코리안 파운더스입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고민들을 늘 했어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미국 법인을 거의 한 개씩 설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잘 살아남아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해안에 이렇게 상륙해 드리는데 가끔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오마하 비치인가? 그래서 다들 이렇게 화이팅하고 내리시는데 이분들이 살아서 뉴욕까지 가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많이는 없죠. 우리 김동신 대표님이나 뭐 누메 정세주 대표님 그리고 몰로코의 안익진 대표님 같은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느끼는 우리 스타트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미국 진출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무엇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그 세 가지를 정보와 신뢰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 시장과 고객사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회사와 창업자로서의 신뢰, 그리고 고객사도 협력사도 경쟁사도 현지에 있거든요. 그 네트워크들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미국에 진출한 다음에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을까요? 지역과 산업별로 다르게 내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산업과 업종에 따라서는 무조건 실리콘밸리 가서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뉴욕에 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텍사스에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창업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실리콘밸리에 가서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진출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타겟하는 고객들이 어디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알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는 로펌이지만 미국 가서는 상사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리걸이라는 게 리스크를 해칭하는 건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COI를 멋지게 만든다고 미국 회사가 투자하진 않죠. 하나의 고객을 만나고 투자를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산업에 특화되어 있는 네트워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산업별로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각각이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쌓일 수 있는 연대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법으로 만들어진 게 에리투 스타트업, 파리 스타트업이었고요. 또 그 해법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UKF였습니다. 두 번째로 플렉서빌리티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플립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플립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플립을 추천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왜 플립을 하는지를 여쭤보게 되는 거죠. 플립은 미국 자본시장 중심으로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플레이하겠다는 약속이자 선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미국 자본시장에서 투자받고 미국 자본시장에서 엑시트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기존의 한국 투자자들한테도 양해가 구해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 미국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체인지하는 거거든요. 한국 VC분들이 훌륭하지만 미국 자본시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받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소위 말한 전망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플립 관련돼서 만약에 그래도 하겠다면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플립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미국 진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절대 기존 투자자들을 놀래키지 말아라. 제일 안 좋은 게 뭐예요? 내년에 상장한다고 하고 갑자기 플립한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능 전날 아빠 나 유학 갈래 이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립은 거버넌스를 체인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거버넌스 체인지 과정에서의 주주들과의 소통과 동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에서 왜 우리가 미국의 자본시장에 가려고 하고 왜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뮤추얼 베네핏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득들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의 한국법인 가치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실무적인 부분으로서 로펌들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한국 벤처투자 KB과 같이 플립과 관련된 그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 이거는 모태펀드에서 플립을 동의했던 벤처 캐피탈들이 이야기한 건데 플립에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후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이런 말씀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플립한 다음에 약간 사후 관리하려고 여러 가지 심사역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미국 회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관여를 안 받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소위 엑시트 플랜들을 만들지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조세적인 이슈에서 플립의 구조상에서 우리가 사이즈가 컸다면은 몇 가지 대안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플립을 점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델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얘기하기에 오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리포트를 만들고 전에 무역협회랑 그다음에 KB과 같이 했던 포럼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다루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거 QR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9초가 남았지만 제가 한 30초만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제 크로스보더 컴퍼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데 만든 다음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지평선이죠. 오늘 사실 이기아 대표님과 조시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것과 직접 가가지고 두 나라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죠. 우리가 타겟하는 자본시장이 어딘지, 우리가 타겟하는 상품 용역시장이 어딘지, 우리는 주로 어디에서 비용을 쓰고 있고 어디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두 법인 간의 적절한 자본 이동 경로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증자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론으로 일단 빠르게 돈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마케팅 개발 계약, 마케팅 대행 계약 아니면 R&D 계약처럼 특정한 계약으로 두 법인 간의 역할을 나눌 것인지 이 과정에서 왜곡한 신고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자본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기존 주주들한테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거는 우리 UKF의 이기아 대표님과 그리고 조시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하고요. 결국은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인터스텔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위대합니다. 만약에 저는 국경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사업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좀 해야겠지만요. 국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국가로 가고 새로운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과정에서 정보와 신뢰와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은 다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과정들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다음 세션에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 궁금하신 분들 플로우에서 질문 받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제 링크드인이나 네트에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로스규이는 저희가 만든 그 매체입니다. 로우 스타트업 규제 이슈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변호사는 안 나오고 동물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콘텐츠만으로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드는 매체니까 필요하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쟁 매체로는 로스 9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검색하면은 로스 9위로 자동으로 그 디렉션 됩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